북한 체제의 어떤 그 전에 그 자랑하던 그 견고함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라는 신호는 들려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거의 모든 기관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장성택을 날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김정은이 만약 어떤 식으로든 죽게 된다면 그때가 가장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오늘 모신 분은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시죠. 2012년도에 탈북하신 김금혁 현 정책자문회의 통일부 위원이십니다. 김금혁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원체 북한 관련해서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낙 그 감시 체제가 철저하기 때문에 반란 세력 이런 것들은 정말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상황인지 혹은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반란의 어떤 그 분위기들 감지되는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우리 국가정보원 그리고 북한을 들여다보는 많은 학자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존하는 우리가 의미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반란 세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상당히 폐쇄적인 국가고 또 이제 그 반란의 어떤 그 작은 씨앗마저 결코 허용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을 때 이 정도면 반란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또 반면에 이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북한 체제의 어떤 그 전에 그 자랑하던 그 견고함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라는 신호는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금이 가고 있는 이유는 사실 외부 정보라든가 혹은 외부 세력이 그런 걸 부추겨서라기보다는 김정은의 그런 어떤 통치 스타일이 아버지 김정일과 또 기존의 어떤 김일성과 많이 다르고 상당 부분에서 사실 그 김정은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그 간부들한테 많은 책임과 또 이제 많은 어떤 그 부담감을 떠안기는 그런 통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반란이라기보다는 그런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불만이 누적되어 가고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 통치 스타일로 선물, 그 당간부들, 군간부들에게 이제 선물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그 환심을 사왔다. 이게 이제 김정일 때부터의 정치 스타일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요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북한 경제. 네. 지금 환율 폭락하고 있고. 맞습니다. 화폐 개혁이 이야기될 정도로 좀 심각하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환심용 이 선물 정치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좀 충성심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물을 가지고 사실 간부들의 마음을 사는 건 김정은 시대 때도 이어져 왔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김정은이 벤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벤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차를 좋아하는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최측근 간부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선물도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러시아로부터 이제 그 아주 고급의 그 말들 관상용 말 혹은 그 경마용 말들을 수입을 해서 한 50몇 마리를 수입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50몇 마리를 다 김정은이 혼자 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주변의 간부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보통강변에 상당히 고급진 그 빌라들을 지어서 본인에게 지금까지 충성을 했던 사람들한테 그 빌라들을 나눠주면서 환심 정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의 그 갈등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지금까지 그 선물을 주로 구입하던 곳이 중국 혹은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 세운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대북 제재의 어떤 그 감시망을 피해서 들여오던 곳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출로를 러시아 쪽으로 옮겨서 다시 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사실 그것도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선물의 어떤 그 결정적인 양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평가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선물은 선물대로 주는데 그만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간부들에 대한 숙청도 그전에 비해서 정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숙청은 그 남포시의 온천군에 있는 그 간부들 대교 한 20-30명이 그냥 다 숙청된 적도 있었고 여기서 그 숙청의 의미는 자리에서 쫓겨났다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목숨을 잃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리에서 물러나서 혁명화 교육이라고 해서 그 노동단련대 같은 곳으로 가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경우를 다 뭉뚱그려서 숙청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남포시 같은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대부분 다들 이제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자강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지역의 어떤 하나의 군의 그 모든 업무를 보는 관리들이 대거 숙청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규모 숙청을 통해서 그 간부 사회의 어떤 공직기강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뒤죽박죽이다. 이게 당근과 이 채찍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북한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데 보니까 뭐 원수가 갑자기 별이 몇 개가 툭 떨어지고 네. 또 갑자기 별이 확 몇 개가 올라가고 이게 무슨 그 이 계급이 뭔가 이렇게 너무 좀 무게감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군대 내부의 충성도 이러한 것들을 결국 그 좀 사기를 약화시키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면 좀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저는 대부분 맞는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김정은이 집권 초창기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군권을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27살, 김정은이 84년생이거든요. 근데 27살의 어린 나이에 군 최고 통수권자의 그 자리에 갔는데 사실 그 자리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아버지 김정일 때 선군 정치를 하면서 북한 군부의 어떤 그 힘이 막강해졌는데 그 비대해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가 진심으로 김정은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었죠. 그래서 김정은은 그 군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단행했던 것이 군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총참모장, 네. 우리말로 하면 합참의장 정도 됩니다. 그 총참모장 리영허를 즉격 총살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군의 내부의 기강을 잡으려고 했고요. 또 2013년, 2014년 단 2년 동안 군 간부의 300명 정도가 인사이동이 진행이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300명의 별을 뗐다 붙였다를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본인한테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아버지 김정일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속가리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2015년쯤 되면서 어느 정도는 군 내부의 기강이 잡혔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김정은은 약간의 즉흥적으로 즉 본인이 어떤 좀뭐 5시까지 술을 마시고 과음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좀 기분이 좋으면 갑자기 군 장성의 별이 2개나 올라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갑자기 그게 또 3개가 떨어져 가지고 장성급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장군이 갑자기 영관급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그 당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면서 군 내부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한 인사 그리고 이게 주기적이지 못한 인사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군 내부의 어떤 소식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은 오로지 그냥 김정은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밖에 할 게 없겠네요. 그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확 바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때 북한 군의 특징을 보면 특수작전군이라는 그 새로운 편제가 생겼거든요. 그 특수작전군은 우리말로 하면 특전사 같은 개념이죠. 근데 그 특수작전군에 김정은은 정말 많은 공을 들입니다. 저 특수작전군의 그 사령관이 부총참모장을 겸임하기까지 하는데 이게 별 3개짜리 혹은 별 2개짜리 장군들이 사실상 군 수뇌부 최고 요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로 파병된 12,000명의 그 병사 대부분이 특수작전군 소속이고 그 12,000명을 책임진 장성이 3명이 지금 파견이 됐는데 그 셋 중에 둘이 특수작전군 소속이거든요. 그 셋 중에 둘이 별이 2개, 3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총참모장 바로 밑에 있는 부총참모장의 지위를 겸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북한군 내에서 어떤 차별적인 대우가 이어지고 있고 본인이 특수작전군이 아닌 어떤 뭐 다른 일반 야전군이라든가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렇다면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그다음에 김정은 시대 네. 뭔가 그 어떤 그 통치 스타일 혹은 그 국민들 아니면 네. 이 불만 세력을 관리하는 어떤 그 보위부의 어떤 대응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좀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김일성 시대 때 보위부의 주요 역할은 그걸 이제 우리가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60년대 초중반인데 그땐 김일성의 그 1인 지배 체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당시 보위부의 역할은 북한의 그 노동당 내에서 혹은 북한의 그 권력 계층 내에서 김일성을 완벽하게 본인들의 지도자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속아내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걸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은 종파를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6년이라든가 58년이라든가 또 60년대 초반이라든가 그때 이제 김일성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 뭐 그게 연안파 혹은 뭐 소련파 이런 사람들이 대거 숙청되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다 죽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김일성의 그 유일 사상 지도 체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사실상 북한의 보위부가 하는 역할은 북한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뭐 우리 남한에서 파견한 간첩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당시 여전히 중국이나 소련에서 이 북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본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씌워놓곤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속아내는 작업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김정일 시대로 가면서 보위부 역할이 확 바뀝니다. 네. 왜냐하면 김일성 시대 때는 그래도 이 북한 주변에 사회주의 어떤 동구권의 어떤 그 블록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함께 지켜주는 동지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러나 김정일 시대 때는 사실상 북한 혼자 외톨이로 남은 독재 국가가 되어버렸고 또 김정일은 또 은둔형 독재자이기 때문에 더 본인의 어떤 그 지위 혹은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 북한의 보위부의 역할은 사실상 김정일의 그 지도 체제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일에 즉 이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아주 자그마한 그런 어떤 반발의 움직임도 속간해서 그들을 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혹은 뭐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눅자치기 위해서 심화조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해서 북한이 이렇게 어려운 건 2,000명이 넘는 간부들이 미국의 간첩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사건을 조작을 해내면서 사실상 거의 2, 3천 명을 동시에 숙청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려왔거든요. 김정은 시대 때는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와 비슷합니다. 여전히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보위부는 뭐 없는 사건도 조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 체제 보위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가장 그 권력이 강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정은 시대 때 들어서서 김정일 시대 때는 선군 정치라고 하면서 가장 권력이 강했던 기관은 군부였거든요. 네. 군부가 예를 들어서 군권만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에도 손을 대고요. 또 뭐 건설에도 손을 대고 정말 북한의 모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는 다 군부가 개입을 했었는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군부가 가지고 있던 그 막대한 영향력을 다 분산시켰습니다. 네. 내각으로 분산시키고 당으로 분산시키고 또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기관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역으로 보면은 서로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충성 경쟁을 붙여서 살아남는 자를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숙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그냥 다잡는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가끔 여기 뉴스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당 쪽 보위부, 예를 들어서 뭐 각 기관장들이 있잖아요. 네. 기관장이 다른 기관장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약점을 찾아내서 숙청시키는 어떤 선두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충성 경제인 거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단편적인 예시가 2013년에 있었던 장성택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에 대한 또 숙청 사건이 있었는데 진짜 그 되게 궁금해요. 우리가 그 결론만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빌미가 도대체 왜 시작이 된 겁니까? 그 김정은에 대한 그만큼 위협이었다라는 설이 많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장성택이 뭔가 김정은이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들이나 말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장성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장성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성택은 공식 직함은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를 총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조직지도부라는 것은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당 최고의 관료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조직 생활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장성택은 사실상 그것은 본인의 어떤 공식 직함이었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하고 있던 역할은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 모든 외화벌이 수단을 장성택 손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 시대 때 들어서면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겨우겨우 통과를 하고 이제 외화를 벌어야겠다라는 그 절박감 때문에 외화벌이 회사들을 대거 해외로 파견을 하거든요. 네. 그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던 건 장성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으로 들어오는 외화의 절반 이상은 장성택 주머니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장성택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은 것에 권력이 많은 것에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고요. 한 번은 2004년쯤에 장성택이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정일로부터 견제를 받아서 혁명화 조치로 이제 모든 직위에서 해임이 돼서 일반 노동자로 그 강선 제강서라고 하는 그 철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으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장성택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장성택은 또 기적같이 부활을 합니다.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2008년, 2009년 때부터는 또 북한의 핵심 요직에 올라서고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와중에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을 하면서
김정은은 27살밖에 안 됐는데 장성택은 노련한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핵심 실세 중에 실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장성택에게 줄을 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장성택을 날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김정은이 장성택이 관리하고 있던 기업에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뭘 해와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해당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장성택한테 먼저 물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즉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최고 지도자인데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장 부장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결론을 받아본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명령 체계가 장 부장의 필터링을 거쳐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서 대노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어서 장성택을 날리는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안 좋은 사이였나요? 김정은하고 장성택하고. 왜냐하면 그 날리는 게 그냥 김정일 시대 때는 그냥 그렇게 교화소, 그러니까 교도소 같은 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육체적인 고생하면서 권력을 다 잃은 상태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귀양살이를 했다고 하면 나오는 뉴스 보면은 뭐 기관포로 뭐 맞았다는 등 뭐 시체를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네네. 했다는 등 네.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좀 우리 언론이 좀 과장한 건가? 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론이 과장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장성택이 어떤 방식으로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그 처형 현장을 지켜본 수많은 간부들이 있습니다. 네, 공개 처형을 했거든요. 간부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의 CIA나 우리 국가정보원이 어떤 방식으로 처형이 당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사포로 쏴 죽인 게 맞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죽였다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 설명할 수 있는 툴이 되겠지만 김정은과 장성택이 그 정도로 사실 앙숙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에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끔 유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원웅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장성택이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장성택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성택이 사라져야만 본인들이 북한 내부에서 최고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당을 한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최룡해, 그도 이제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김정은을 데리고 백두산을 갑니다. 장성택을 죽이기 전에. 네. 백두산 7인 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7명이 만나가지고 장성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모의를 하고 내려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장성택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장성택을 바라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다. 즉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원한이 김정은에게 어떻게 보면 주입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권력을 독차지하겠다는 욕망이 정말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정말 강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에게 장성택이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김정은 자체로도 장성택을 이제 안 좋게 볼 충분한 여지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한 사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을 빼고 가장 부각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김여정이잖아요. 네네. 뭐 들리는 말로는 새벽마다 김정은이 불러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김여정이 그 여러 가지 그 뒷이야기들을 해가지고 그 간부들이나 뭐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당간부들 이런 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김여정이다. 그 정도로 이제 파워가 세다. 근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반면교사가 돼서 자기의 어떤 그 행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 아니면 정말 그거는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까? 장성택의 처형 사건이 어떤 분위기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김여정과 장성택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동생이죠. 그러니까 핏줄이죠. 북한에서는 직계 핏줄을 처형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가능한 북한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장성택은 핏줄이라기보다는 김정일의 친여동생의 남편이었거든요. 고모부였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럼 고모부면은 피가 섞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친척일 뿐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김여정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때 한국 언론에서 김여정이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 혹은 2인자다라는 보도가 나가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얼마 전은 아닙니다만은 김주애, 김정은의 딸이 등장하는 그 사진에서 김여정이 거의 뭐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즉 김여정도 본인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은 결국 김정은의 뒤를 잇는 사람들한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세를 낮추는 행보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스스로는 권력에 대한 어떤
혹시 뭐 김정은의 사후라든가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 아니면 무슨 생각 이런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생전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낼 수 없죠. 드러내는 순간 잘려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김정은 사후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사후에 김정은의 대를 이어서 북한을 통치할 사람은 결국은 김정은의 자식일 텐데 지금 저희가 확보한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우리 정보기관이 확보한 정말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한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들이 없어요. 딸만 둘 있습니다. 그게 첫째 딸이 김주애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된 적이 없는데 김주애는 김정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경험상으로 보나 직계상으로 보나 김주애보다 김여정도 김여정도 김정일의 직계 딸입니다. 이게 뭐 어디서 몰래 나온 딸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혈통의 어떤 그 누가 더 정통성이 있냐 따졌을 때는 김여정도 만만치 않게 정통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능력 면에서 여자지만 능력이 있어서 뽑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김여정이 더 능력이 있죠.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주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고모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겠지만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면은 위협적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만약 어떤 식으로든 죽게 된다면 그때가 가장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